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 바로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다보스 포럼이 오늘 바로 개막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볼 텐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열리는 장소가 스위스 다보스이다 보니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이 더 입에 붙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회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데 미중 정상이 또 불참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보스라는 곳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이제 잭슨홀 잘 아시는 대로 스키 같은 걸 탈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인데 다보스도 마찬가지로 휴양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한 가운데 어떤 세계 정상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세계 지도자들과 경제계 고위 인사들, 정말 탑급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막되는데요. 올해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 등 이제 G2 정상이 둘 다 불참하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G7 정상 중에 독일 총리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와 인플레이션, 뭐 저성장, 세계 수장들이 사실 맞대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상들이 빠지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제 국가의 대표단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 어쨌든 어떤 이슈들을 하고 이제 얘기들 하고 포럼 일정만큼 또 되게 잘 짜여 있는 만큼 이번에는 특히 또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월가의 거물들이 다 옵니다. 정말 다 모여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들이 오지 못하는 걸 상쇄를 시켜줄 예정인데 다보스 포럼 항상 오시는 분이죠.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뭐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비롯해서 뭐 골드만삭스 회장님도 오시고요. 모건 스탠리 수장도 오고 다 옵니다. 유명하신 분들 다 오고요. 여기다가 또 사티아 나델라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오고요. 그리고 팻 겔싱어, 인텔 CEO도 참석하는 만큼 어쨌든 기업인들이 좀 많이 모여서 실제로 현재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CEO들 모여서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또 이제 대표자들이 이제 대통령들이 오지 못한 부분을 좀 상세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럼 일정을 좀 보니까 학계와 국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연과 조화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 의견을 좀 먼저 나누고요. 대응 방안을 이번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또 분열된 세계에서 협력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 2,700명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이미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통령들이 앞에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이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구체적인 뭔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G7 정상들은 대거 불참하지만 또 월가 거물들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대거 참석하면서 지금 다보스 포럼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보내면서 일단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멘텀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이슈는 AI가 그 두루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점 잡기가 좀 애매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디지털 플랫폼 AI 사업과는 좀 다르지만 제4차 산업의 트렌드인 금융 피테크로서 금융 디지털 플랫폼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즉 키사로부터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인증 서비스가 본격화가 될 예정인데 이게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으면서 앞으로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 등에 대한 고지서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계절적인 인건비 증가나 뭐 추가 충당금에
대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이자 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4분기는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의 상승에 따른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그 7, 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카카오뱅크의 좀 특이성이 있다 한다면 전월세 자금, 모기지, 그리고 또한 개인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규모로 좀 대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뭐 비상금 대출이나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소규모 대출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자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에 따른 이슈가 나오면서 대출 쪽으로 크게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앱을 통한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올해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성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1월부터 11일만 좀 1월부터 지금까지 11일만 좀 순매도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1월 내내 외인이 지금까지 한 89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63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로서 좀 유효하고 제가 봤을 때는 33,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뱅크 바로 직결되어서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은 아닐지언정 4차 산업인 금융 핀테크로서 금융 디지털 플랫폼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 그리고 33,000원까지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지금 UAE와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을 좀 기대한다라는 발언 속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또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개장 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시선을 우리 중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 또 투자자들은 중국 GDP 경제 성장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인대에서 목표로 정한 수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GDP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이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1.6%에 그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추정치입니다. 사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실제 발표된 수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분기별 GDP 성장률을 1분기에 4.8%에 이어서 2분기에 0.4%로 급락했다가 3분기에 3.9%로 반등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지난달 이제 7일 날 중국이 일상 회복 정책으로 급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해서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정말 낙폭이 큽니다. 뭐 1분기 4.8, 2분기 0.4로 훅 떨어졌다가 3분기 다시 3.9로 올랐다가 4분기도 사실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과연 블룸버그가 이제 예상한 대로 1.6% 정도가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중국의 연간 실제 경제 성장률이 2.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3월 달에 전인대에서 발표한 목표치가 5.5였거든요. 반 정도 수준인데 보통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 중국은 웬만하면 이제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를 맞춥니다. 어떻게든 맞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중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건스탠리나 시티그룹 같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5.5%를 전망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표된 수치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살짝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예전처럼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파급까지는 미칠 거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된 수치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목표치보다 낮은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만약 이렇게 정말 목표치보다 낮은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면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드라이브 개입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좀 활발한 내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MLCC 관련된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출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땐 그냥 가만히 냅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협의점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것은 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MLCC 업황이 이전에 너무 안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 중국이
역시나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MSCI 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는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역시나 뭐 전일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에도 조정안 발표를 뭐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설 기준으로 뭐 앞으로 그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당시 때는 당장 좀 어려울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빠르면은 설 이후 아니면 혹은 2월 이내에 대충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 먼저 제가 보기에는 상승할 섹터들은 뷰티, 여행주, 엔터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면세점, 카지노, 호텔은 중국의 지금 비자 제한에 대한 연장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올해 3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비자 제한 연장 여부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뷰티, 여행주, 엔터를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뷰티주는 그 리오프닝 그 다음에는 중국 여행객 유입을 통해서도 아직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모멘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여행과 관련된 섹터는 중국 비자 제한에 따라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아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리오프닝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습니다. 즉 작년에 12월 5일부터 12월 5일 그리고 27일 리오프닝 이슈 때마다 10% 내지 20%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편성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AVCC, 토니모니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뷰티가 그렇게 크게 전망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는 있지만은 현 구간에선 단기적인 접근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누린다 생각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뒤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의 비자 제한 31일 이후의 연장 유무에 따라 또한 조정폭이 눌러왔을 때도 추가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한 것이 코리아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논의에 들어가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10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짚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R이 14년 만에 20배를 넘겼다고 합니다. 반도체주 이익 바닥 신호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남인호 부장님.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퍼란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퍼하면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고퍼하면은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 투자일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퍼는 주가가 내리고 있는 주식, 고퍼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제학 서적 찾아보십시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주가가 좋다. 정말 그럽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가 나쁘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 왜 오릅니까? 환율 내려가니까 오르는 겁니다. 결론은 뭘 말씀드리냐? 삼성전자가 퍼 8배에서 지금 퍼 20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야 드디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죠. 지난 2021년도에 테슬라 얼마였습니까? $1,00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슬라를 천슬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퍼가 몇 배였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27배입니다. 92배가 아니고 927배 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테슬라가 올라갔죠. 작년에 테슬라 얼마였습니까? 주가 평균 주가 $50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퍼가 몇 배였습니까? 192배입니다. 192배. 자, 이제 금년도입니다. 2023년도 테슬라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어제 보니까 $125인가 그렇더라고요. 불과 2년 전에 $1,000 넘었던 테슬라가 지금 $125입니다. 퍼가 어떻게 됐을까요? 퍼가 30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퍼가 엄청 920배에서 30배가 됐으니까는 테슬라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됩니까? 아니죠. 반대죠. 퍼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리고 있다는 걸 뜻하고 퍼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무조건 그런 퍼가 높은 것이 좋다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퍼가 높을 때가 30배였거든요. 지금 만일에 20배라면 빠르면 금년 1분기, 늦어도 금년 2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 퍼가 올라가는 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계속 상승세를 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종민 소장님, 그때 반도체 세액 공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때를 기점으로 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강하게 전자닉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현재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뭐 22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내 완공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5세대 그 이동통신, 인공지능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CES였죠. CES 그 2023에서 지난 8일 그 한종희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을 좀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 빅딜로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국내 M&A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이게 뭐 작년에는 또 ARM 인수설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 쪽으로 빅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점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외에도 뭐 인텔과 그 협력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결국은 그 반도체 세액 공제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대규모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M&A보다는 이번에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처럼 그렇게 지분 투자를 통한 투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M&A 관련된 이슈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고 특히 SK하이닉스도 이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M&A를 통한 또한 투자를 통한 돌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원재료 국산화 추진 등의 양산을 도입할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좀 더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65,000원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승을 계속해도 70,000전자까지는 도달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즉 2분기까지는 70,000전자까지는 도달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스권 형태를 통해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국산화 등 M&A 여러 구간이 남아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역시나 업황에 대한 둔화감이 있기 때문에 감산 등의 이슈가 좀 더 나와줘야지만 굉장히 좀 앞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돌파 여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6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일단 7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선 힘들지만은 또 감산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오면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감산 여부라든지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는 대로 또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선영 대표님, 이 생산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던 기아 노사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저 어제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습니다. 기아가 현대가 아니고 기아가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일단 기아 노사가 그 오토랜드 화성이라 불리는 화성 공장에 착공을 올해 1분기에 시작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견 있었던 이제 PBV죠. 이제 목적 기반차 생산 그 규모에 따라서 노사 합의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 결과가 좀 나온 거고요. 제가 놀랐었던 이유는 참고로 기아가 국내 공장을 건설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도 화성 3 공장 이후에 26년 만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은
있었나 싶을 정도 좀 이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쨌든 26년 만에 국내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PBV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 사용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변형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5월 달이었나요? 그때 현대차 그룹이 국내 전동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기 PBV 그 공장 건설을 핵심 전략으로 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자동차 종류다, 차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세대 모델이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6년 만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이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만 보면 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올리는 건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기아차나 뭐 현대차 계속 관심 한번 쭉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전차 군단도 함께 움직여줘야지 우리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온 만큼 오늘 주가 흐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방산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은 쏟아지는데 방산주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지속될 호재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드디어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업종이 있었죠. 방금 이수행커께서 말씀해 주신 방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산 4인방 하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네 종목 모두가 다 어제 하락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방산주 끝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왜 빠졌느냐? 여러분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2022년도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6%나 하락했습니다. 그때 방산업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적게는 50%, 많게는 100%가 올랐습니다. 퍼 기준 말씀드릴게요. 퍼 10배가 20배가 다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대 방산주들은 모두가 다 상승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실적을 한번 봐보시죠. 지난 2019년도에는 3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작년도 2022년도에는 170억 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정말 천지개벽할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산업 폴란드가 사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난 1945년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국지전은 있었지만 테러는 있었지만은 전면전이 일어난 게 없으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처음 생긴 겁니다. 얼마 만에? 80년 만에. 그래서 과거에 1940년도 카틴이라는 숲에서 폴란드는 오직 하나, 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식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지식인들이, 지도층이 전부 다 총살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 그런 아픔을 겪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육해공 무기만 가지고 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어떤 나라에게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저는 폴란드가 우리에게 그 수주하기로 한 50조 원 이거 반드시 지킬 거로 봅니다. 탱크 몇 대 갔다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폴란드가 어떤 나라죠?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회구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무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K방산은 계속 활성화된다. 그래서 어제 주가 좀 빠졌다 해서 방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고 이제 방산업 끝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시면 방산업은 주도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어마어마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방산 계속해서 호재는 쌓여만 가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이 현대 로템이 올해 그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즉 그 노르웨이도 자국 노후 전차 대체할 그 차기 전차에 대한 선정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
2025년 그 육군 배치 목표를 약 17억 달러 규모로 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2월 중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작년 뭐 빈살만이 왔지만 올해는 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오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여기에 또 현대 로템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수소 모빌리티 그 통합형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네옴시티 철도 협력 등 그 MOU를 체결을 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이슈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의 300억 달러의 투자 결정 중에 방산과 수소 생산 활용 즉 수소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또 MOU를 체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현대 로템이 수소 또한 방산 이쪽에 이슈를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현대 로템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일제히 좀 금융지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죠. 금융주가 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뛰는 은행주 위에 나는 JB금융지주라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JB금융지주가 특히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금년 들어서 우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까지 6% 올랐는데요. 은행업종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신 바로 JB금융지주는요. 26%가 올랐습니다. 자료화면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뭐냐 이게. 7대 은행,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JB, BNK, DGB에 연락을 했습니다. 귀사가 귀은행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셨던데 금년에 우리 주주들에게 귀은행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어떠한 배당 정책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통보 안 하면은 이번 3월 추천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은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돈은 엄청 벌었는데 이거 우리 주인들한테 어떻게 돌려줄까 계획서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JB금융은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2대 주주입니다. JB금융의 14%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보냈겠죠. 그 영향이 주가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물론 은행의 고유 정책을 침범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주주 친화 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